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의에 정해진 사안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며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등교 중인 여학생을 뒤따라가 둔기로 살해하려 한 남자 고등학생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남학생이 여중생을 스토킹해오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 군이 77억 원에 달하는 군수품 8천여 개를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실 장비에는 수십억 원의 상당의 음파 탐지기 등 고가의 장비도 여러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당대표에 복귀하면서 국회는 총선 이후 약 4개월 만에 한동훈, 이재명 체제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 대표는 연임을 확정 짓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 만나자고 제안을 했었죠. 한 대표가 곧바로 대단히 환영이라고 화답하며 여야 대표 회담이 오는 25일 그러니까 일요일에 열리게 됐습니다. 채병 특검부터 금투세와 종부세 등 할 말이 많을 두 대표. 오늘 뉴스7에선 급진전된 여야 대표 회담의 배경과 여야 회담을 넘어 영수회담도 열릴 수 있을지 차례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 공식 회담에 나섭니다. 두 대표가 의제를 갖추어 만나는 건 처음입니다. 민생의 어려움, 교착된 전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용단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재명 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재취임 첫 일성으로 실천으로 성과를 내겠다며 정부 여당과의 협의를 꺼내든 건데 국민의힘이 바로 화답하며 급물살을 탔습니다. 대표 회담의 제의도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루어지고 있는 여러 민생 과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주요 의제를 놓고는 미묘한 입장차도 엿보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라며 금투세와 같은 민생에 직결되는 쟁점 법안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는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1순위로 뒀습니다.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민생지원금 소비 쿠폰 지원이 제일 중요한 과제일 수 있겠습니다. 양측이 구체적 의제는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회담 성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으로 진전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달리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이재명 대표의 만나자는 제안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특검과 탄핵 정국을 주도하는 와중에 나온 제의인 만큼 진정성이 있는 건지 여야 대화에서 확인을 먼저 해보겠다는 겁니다. 축하난을 보내기 위한 연락조차 닿지 않는데 살인자 소리까지 듣는데 어떻게 신뢰를 하냐 이거겠죠.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의에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이 대표의 회담 제의에는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는데 이번엔 아예 무대응입니다. 이 같은 반응의 배경에는 이 대표 제안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꼽힙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탄핵과 특검을 주장하면서 내놓은 대화 제의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대표는 첫 일정부터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국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의 축하난을 보내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간단한 소통조차 쉽지 않은 겁니다. 대통령실은 현안에 대한 야당의 태도도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살인자 발언에 대해 최고위원이 된 것과 무관하게 국민과 대통령 부부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재정 파탄 청문회 추진에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 채무가 400조 원 이상 늘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여야 대표회담에서 협치의 계기가 마련된다면 영수회담 개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는 건 변수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여야 대표 회담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병주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기자, 여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냉랭했었는데 회담이 굉장히 빨리 잡혔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하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2.2%, 국민의힘이 31%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7%포인트 가까이 떨어지고 민주당은 5%포인트 넘게 오른 건데요. 네. 이 기관 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건 지난 5월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광복절 논란과 민주당 막판 전당대회 효과 등이 반영됐다 이런 설명인데요. 네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과의 회담으로 이런 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 있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야당과의 회담으로 반전을 꾀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라면 한동훈 대표보다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게 좀 더 우선순위 아니었을까요? 그런 일부 시각이 있었고 네.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 측 취재해 보면 정치 난맥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누구든 상관없이 만나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다만 실제 정부의 태도 변화나 실효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을 만나야 하지 않겠냐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잠깐만요.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한동훈 대표가 실권자는 아니다. 뭐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점을 부각하려고 영수회담도 동시에 제안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재명, 한동훈 두 대표 모두 각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죠. 윤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대안이라는 인식은 물론 한 대표는 한 수 아래라는 걸 보여주려는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수도권 한 재선 의원도 이 대표와 한 대표가 맞붙는 상황에 대해 유불리가 없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길게 보면 이 대표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대표 측은 이런 해석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다라면서 일축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2기 지도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도부에 소신 있게 레드팀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레드팀 역할을 예고했던 정봉주 후보가 결국 탈락하면서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찐명 지도부가 꾸려졌습니다. 1기 이재명 지도부에서는 친문으로 분류되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주로 주류 의견에 날을 세웠었습니다. 그렇죠. 비판적 토론이 일상화되고 서로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놓쳐선 안 됩니다. 그래야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과도 전략적 연대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소신 있게 반대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 대표의 입김이 더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려 섞인 지적이 당 내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민주당 한 중진 의원 취재해 보면 레드팀이랄 게 따로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의 비판적인 언론 보도나 이런 게 나오면 지도부도 결국은 다 심도 있게 지켜본다는 설명인데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레드팀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에게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뭐가 네, 있을까요? 당내 통합 이슈가 가장 먼저 꼽힙니다. 가깝게는 정봉주 후보도 있었고요. 길게는 친명 친문 간 갈등도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2기 지도부는 일단 오는 22일 양산 평산마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했는데 이 자리에서 당 통합 관련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축사에서 배타적인 행태를 배격해야 한다면서 일극체제를 비판한 적 있잖아요. 거기서 일부 야유도 나왔었고요. 이 만남도 참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이병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재해병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던진 제3자 특검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한 대표는 상임 고문단을 비롯해 당내 여러 인사와 만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죠. 하지만 당내 주류를 차지하는 친윤계 의원들이 완고하다 보니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제3자 특검이든 아니든 결국 특검을 한다는 건 대통령실을 수사한다는 거니까요. 한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최해병 사건의 제3자 특검 발의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시한도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조건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특검법 발의하시기를 요청합니다. 26일까지는 한동훈 표 특검안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뜬금없이 시한을 거는 건 본인들 입장과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민주당의 진의가 의심스럽다고 맞받았습니다.
대법원장 특검은 절대 안 된다고 또 말씀하셨던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것의 취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상임 고문단과 시도당 위원장들과 잇따라 만난 한 대표는 특검법과 관련해 당내 많은 의견을 듣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대표가 현실적으로 3자 특검법을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친윤계에서 특검 프레임에 말려들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특검 자체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입니다. 상임 고문단과 오찬에서조차 특검을 받아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민주당에서 받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헌적인 특검안을 철회하고 더 이상의 특검법 발의와 탄핵 청문회를 중단하겠다는 선언부터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3자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당내 의견을 모아야 할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예년보다 많은 유엔 군사령부 회원국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의 핵 공격을 가장해 대량 살상 무기에 대응하는 첫 번째 훈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이 사회 곳곳에서 은밀히 활동하고 있다며 말이 아닌 힘으로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해상기동 헬기에 탄 심해 잠수사들이 조난자를 발견하고 구조용 인양장치 호이스트를 바다로 내려 이들을 구합니다. 해군 1함대 사령부는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일환으로 항공구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은 오는 29일까지 11일 동안 진행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며 연습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습은 북한의 핵 공격을 가장해 대량 살상 무기에 대응하는 첫 훈련입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를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해온 북한은 이번에도 공격형 다국적 무력 시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강경한 톤은 아닙니다만 오늘이 훈련이 시작된 첫날인 만큼 향후 동향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습은 연합 야훼기동 훈련이 작년보다 10회 늘어 48회로 여단급 훈련도 4건에서 17건으로 진행됩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압도적인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종 목표인 대권을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7개 사건 11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고 있으니까요. 특히 지금 진행 중인 4개 재판 중 2개는 1심 결과가 이르면 올 10월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대북 송금 재판도 다음 주부터 시작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7개 사건으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의혹 2재판의 1심 선고는 이르면 10월에 나옵니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일주일에 2~3차례씩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 3, 4회 재판 현실화 지적이 있는데 당대표 연임 시 영향 없을까요? 오는 27일부터 시작하는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도 본격화하면 이 대표는 수원과 서울을 오가며 법정에 서게 됩니다. 또 최근 수원지검이 소환 통보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추가 기소되면 재판 일정 자체만으로 이 대표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만큼 임기 말 이 총장이 결단을 내린다면 얘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열어서 수사가 옳은지 그런지 가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수사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인데 특혜 조사 논란 등이 일면서 고발인인 백 대표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직접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백 대표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라 개인 고발인 자격인 백 대표에게 수심위 소집 신청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과 별개로 원칙을 강조해온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상정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법 앞에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총장이 임기 말에 대통령실과 강하게 부딪힐 결심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는 후임 총장 인사청문회 전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역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을 두고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고 표현하는 등 정쟁이 심해지자 국민권익위원장이 이 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선을 넘는 여야의 자정 노력을 촉구한 겁니다.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사망 사건 이후 처음으로 열린 권익위 정례 브리핑. 고인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해 무거운 분위기가 감돕니다. 브리핑에 앞서 얼마 전 우리 곁을 떠난 고인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고인의 사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며 작심 발언을 날렸습니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고인 유족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인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조사하다 압박을 받았다는 정치 공방에 선을 그은 겁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입장입니다. 유 위원장은 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은 없었다며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쟁을 중지해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망 사건 이후 사의를 표명한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겨진 직원들, 유족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사퇴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고인에 대한 특별 순직과 정부 포상 등을 검토 중인데 유족 측은 인사혁신처에 순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국회 법사위가 김영철 검사 탄핵조사 청문회 차원에서 서울구치소를 현장 검증했습니다. 김 검사와 장시호 씨 사이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였는데 여야가 함께 출정 기록을 확인했지만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은 또 끝이 없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이 말하는 그 날짜에 출정을 안 했다. 무슨 소리냐? 기록되지 않은 만남이 있을 수 있다면서요. 서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날선 공방을 벌인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이번엔 서울구치소에 찾아갔습니다. 장시호 씨 출정 기록 관련 자료 제출이 미비했다고 주장한 야당 의원들 주도로 추가 검증을 시도한 겁니다. 함께 자료를 살폈지만 강조점은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검사가 구속된 장 씨를 사무실로 불러 위증을 시켰다고 주장한 2017년 12월 6일 저녁 장 씨가 출정한 적이 없다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 씨가 아예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입증된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사과하고 당연히 탄핵소추를 철회해야 돼. 그러자 민주당은 장 씨가 서울구치소 도착 전 이미 검사실에서 회유를 당했을 가능성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이 출정 과정에서 기록되지 않은 출정 또는 검사와의 만남이 가능한 검찰 출정 시스템의 허점이 이번 현장 검사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김 검사가 장 씨 아들의 생일 파티를 열어줬다는 의혹이 있는 이듬해 2월 11일 장 씨가 특검 사무실로 출정 갔던 걸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김 검사가 특검 소속이 아니었다며 두 사람이 만날 수 없었다고 반박했는데
민주당은 김 검사가 특검 사무실에 들렀을 가능성까지 검증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서울구치소의 출정 시간 관리가 부실했다며 추가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중간에 내보낸 것도 아니고 임기가 끝난 공영방송 이사들을 새로 선임했을 뿐인데 불법 방송 장악이라고 하고 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말입니다. 지난주 16시간에 걸친 국회 청문회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도 했죠. 하지만 야당은 제3차 청문회를 또 예고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국회 과방위 청문회 제목을 불법 방송 장악이라고 명명한 것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행정부가 임기가 끝난 공영방송 이사를 새로 선임한 건데 야당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인사권에 개입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인사권을 입법부가 행사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처사입니다. 김태규 대행은 현재로선 방통위 의결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데도 증언하지 않는다고 고발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맞고소 방침도 밝혔습니다. 고발 조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 함께 의결했던 의원들을 고소하여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함께 받아보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방통위 내부 운영 규칙보다 국회법이 우선한다며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고 반박했습니다. 본인이 증언을 거부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궤변에 불과하고 따라서 본인이 증언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이 불출석을 예고한 가운데 국회 과방위는 오는 21일 방송장악 3차 청문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고등학생이 스토킹하던 여중생의 등굣길에 나타나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상담교사에게 피해 학생을 해치겠다고 했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퇴원하자마자 이 여학생에게 달려온 겁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그 뒤를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따라갑니다. 모퉁이를 돌자 가방에서 둔기를 꺼낸 남성이 여학생의 머리를 마구 내려칩니다. 떨어진 둔기를 다시 집어든 남성. 짧은 대화가 오가는가 싶더니 다시 폭행이 시작됩니다. 오늘 오전 경기 안산시의 한 중학교 주변에서 남자 고등학생이 등교하던 여중생에게 둔기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곳 사거리에서 폭행을 시작한 가해 학생은 20m 정도를 쫓아가며 둔기와 흉기로 피해 학생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다 인근 주민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온몸이 다 피투성이라 이제 이건 죽겠구나 싶어서 양팔을 처음에 잡았는데 팔을 잡히고도 손이 살아있으니까는 여자애를 계속. 피해 학생은 피를 많이 흘렸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가해 학생의 가방엔 또 다른 흉기들과 부탄가스, 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유서엔 이전에도 피해 학생에게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패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가해 학생은 최근 상담교사에게 중학교 후배인 피해 학생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의 조치로 지난달 정신병원에 입원했지만 24일 만에 퇴원하고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스토킹하다 범행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7년 동안 단 한 푼도 요금을 내지 않고 도시가스를 써온 요양원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진짜 계량기를 감추고 가짜 계량기를 붙여 가스 검침원들을 속인 겁니다. 7년 동안 내지 않은 요금은 무려 1억 7천만 원이나 됩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정릉동의 한 요양원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벽에 놓인 나무함들을 열어보니 안쪽에는 가스 계량기가 숨겨져 있고 병원 안쪽에는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가 올려져 있습니다. 뭐하러 이렇게 다 함으로 쌓아놓으셨을까? 7년 동안 가스 사용량을 0이라고 속여 요금 1억 7천만 원을 내지 않은 요양원 대표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요양원을 찾아온 검침원들에게 사용량을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있다며 가스 검침을 거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나무 패널을 이용해 계량기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숨기고 별도 계량기를 탈부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량기 수치를 조작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엔 감염 위험이 있다는 핑계를 대며 번번이 검침을 막았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몸으로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까지 검침원이 방문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총과 최첨단 고가의 장비 등 군수품은 전투 승리를 위해서 제대로 관리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툭 하면 잃어버린다 하면 어떨까요? 우리 군이 최근 5년간 분실한 군수품 금액만 76억 원어치, 이 건수는 8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엔 수십억 원짜리 음파 탐지기까지 있습니다. 권영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해군 링스 헬기가 적 잠수함 활동을 살피는 음파 탐지기를 수중에 투하합니다. 2021년 호주 해상에서 훈련 중인 이 헬기에 장착된 음파 송수신기가 케이블이 끊어지며 사라졌습니다. 9천만 원에 가까운 장비가 바다에 빠져 찾지 못하자 부대는 감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전방 해역에서도 경비 임무 중 약 42억 원에 달하는 음파 탐지기가 해저 어망에 의해 유실됐습니다. 분실 방지 대책 수립에도 비슷한 사고를 막지 못한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 군에서 분실된 군수품 건수는 8천여 건, 액수로 76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해군이 약 67억 원으로 분실 금액이 가장 컸습니다. 육군도 2019년에만 2억 원에 가까운 액수의 장비와 탄약을 잃어버렸고 공군도 4천만 원이 넘는 야간 투시경 등 고가의 장비를 분실하고 대부분 찾지 못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항상 이렇게 뒤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책임자한테는 어떤 중벌을 내린다든지 이런 체계적인 매뉴얼 자체를 좀 이렇게 재정비하는. 군수품 분실은 예산 손실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또 전기차 화재 소식입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전국에서 4번째입니다. 이번에도 충전 중이었긴 한데 과충전도 아니고 80% 정도 충전된 상태에서 연기가 운전석을 가득 메울 정도로 뿜어져 나왔다네요. 소방대원들이 차를 물이 담긴 수조에 담궜고 이후에도 혹시라도 또 불이 날까 오늘 아침까지 12시간 동안 물을 더 뿌렸습니다. 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전기차 아래로 소방대원들이 호스를 집어넣어 물을 뿌립니다. 연기가 잡히자 차량을 견인해 소방서로 가져와 물이 담긴 수조에 집어넣습니다. 연기가 멎고 차량이 냉각되는데 꼬박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소방은 혹시라도 차에서 불이 날까 수조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오늘 아침까지 12시간 동안 물을 더 뿌렸습니다. 운전석 아래에서 시작된 연기는 차량을 가득 메웠고 이를 발견한 주인이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여기까지 막 연기가 막 나는 거야.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한 개를 문을 2개 열고 씻겠지. 소방차 오니까 또 밑에 운전대 밑에 막 연기가 막 나오는 거야. 소방은 화재가 주택가로 번지지 않게끔 소방서로 긴급 견인했습니다. 주택 근처에 너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소방서로 차를 끌고 와서 연기 나니까 수조 쪽에 이렇게 담가서 온 상태였거든요. 화재가 난 차량은 지난 6일 충남 금산군에서 불이 난 것과 같은 2022년식 기아차 EV6 영업용 택시 모델로 장착된 배터리는 SK온이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아차는 화재 차량을 대구 서비스 센터로 수거해 충전 중에 연기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이처럼 지역을 가리지 않고 국가를 가리지 않고 지구촌 곳곳에서 전기차가 펑펑 터지면서 업체들이 안전 보증을 강화하며 소비자를 안심시키려 하고 있지만 전기차 공포증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하이브리드 차량의 화재 가능성이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가성비와 안전성까지 다 갖춘 하이브리드로 소비자와 제조사 모두가 옮겨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최근 일어난 전기차 사고들인데 모두 충전 상태가 아닌 단순 주차 중에 발생했습니다. 배터리 전문가들은 100% 충전은 구조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과충전보다는 배터리 셀 내부 결함이나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 BMS 이상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당장 배터리 관련 기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전기차 업체들은 안전 보증을 강화하는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미 출고된 차들은 무상 점검 대상으로 놓고 캐스퍼 일렉트릭 같이 출시 직전인 차종을 상대로 전압과 절연 등을 확인하는 전수 검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MW와 아우디 등 수입차 업체들은 대규모 할인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대신 아예 하이브리드 차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굳어질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소방청 조사 결과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 차의 화재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료 효율성이 부각되면서 올 상반기에는 1년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차종도 있었는데 안전성까지 더해져 선호 현상이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의 잔존 가치 같은 경우는 전기차는 화재 위험성 때문에 다소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르노코리아가 오랜 공백을 깨고 하반기 신차 라인업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메웠는데 다른 업체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무더위가 좀처럼 끝나지 않는 가운데 9호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열기가 좀 가실까 싶지만 이 종다리는 불난 한반도에 부채질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찜통더위와 열대야를 몰고 와서 더 후텁지근해질 거라고 하거든요. 어찌된 영문인지 이상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9호 태풍 종다리입니다. 약 시속 65km의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종다리는 내일 오후 제주도 인근 바다에 도착한 다음 서해로 북상할 전망입니다. 태풍이 와 비가 내리면 잠시 기온이 내려가지만 얼마 안 가 다시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태풍이 열대 해상에 뜨겁고 습한 공기를 한반도로 몰고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울은 35.3도를 기록했고 의왕시와 익산시는 39도를 넘겼는데 태풍이 사라져도 찜통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적외선 온도계로 에어컨 실외의 온도를 제가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섭씨 62도까지 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열대야도 계속됩니다. 서울은 29일째, 부산에서는 25일째 이어지면서 연일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8월 말까지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원래 좀 땀이 잘 없는 편인데 최근에는 자고 일어나면 침대에 좀 땀이 흥건하게 젖더라고요. 많이 더웠어요. 오늘 질환자가 2,800여 명이나 발생한 가운데 기상청은 더위와 함께 태풍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풍 종다리가 몰고 온 수증기로 인해 20일 화요일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종다리는 모레 세력이 약해지면서 열대 저압부로 바뀔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유례없는 무더위에 전국의 강과 호수도 지치고 병들고 있습니다. 녹조띠가 발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물 전체가 초록색으로 변해가고 있는 건데 수중생물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식수원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동강 하류 전체가 초록빛으로 변했습니다. 녹조 알갱이가 물속에서 자라는 듯이 보이는데 육지로 가까워질수록 더욱 걸쭉해진 모습입니다. 지난 5일 녹조띠가 처음으로 발견된 이곳 낙동강에는 그로부터 채 2주가 지나지 않았지만 강 전체에 녹조가 확산한 상태입니다. 유해성 남조류 세포가 2회 이상 10,000개가 넘게 되는 조류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될 전망입니다. 환경단체는 더 나아가 남조류 세포가 100만 개가 넘어서는 조류 대발생이 시작될 것이라며 낙동강 전 구간 현황 조사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제는 먹는 식수원뿐만이 아니고 이 영남의 낙동강 젖줄을 이용해서 키우는 모든 농산물, 물속에 사는 어패류, 어류까지 수도권 최대 식수원인 팔당호도 녹조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유해 남조류 세포가 8,000개가 넘었는데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충청권의 젖줄인 대청호도 마찬가지. 호수에는 녹조 제거선이, 육상에는 녹조 제거 장치가 작동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쓰레기까지 유입되면서 올해 첫 조류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지난 강우회에서 유역으로부터 많은 오염원이 내려왔고요. 지금 많은 일사량과 폭염으로 인해서 수온이 올라가면서 상수원이 위협받고 있지만 무더위가 끊기지 않는 이상 녹조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대관식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해리스가 트럼프에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주 내내 경합주 유세에 나서며 민주당 축제 분위기에 맞불을 놓을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 공동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 49%, 트럼프 전 대통령 45%를 나타내 4%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CBS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51%로 48%의 지지율을 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상승세인 해리스 부통령은 월즈 부통령 후보와 버스 투어에 나서며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를 찾았습니다. We all here, we love our country. And we know our country is going to be as strong as our willingness to fight for it. 현지 시각 19일부터 시카고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는 첫날 바이든 대통령을 시작으로 오바마와 클린턴 등 전현직 대통령이 총 출동합니다. 할리우드 스타들도 참석해 비욘세와 테일러 스위프트가 무대에 오를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주 내내 경합주 유세에 나서며 민주당 축제 분위기에 맞불을 놓을 예정입니다. I believe she will be easier to beat than him because she's a truly radical left lunatic. 해리스에 대한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트럼프 캠프 측은 경제와 국가안보 등에 집중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지킬지도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러시아 극동지역 바다에서 7.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같은 날 화산까지 터졌습니다. 화산재는 9km까지 치솟았고 용암이 치솟는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도 목격이 됐죠. 대만과 일본 등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 지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산에서 번개가 치고 용암과 함께 번쩍이자 핸드폰을 든 사람들이 탄성을 터뜨립니다. (9km까지) 치솟은 화산재는 하늘을 가득 채웠고 바다 위 어선까지 도달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러시아 캄차카 인근 바다에서 7.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뒤 화산까지 터진 겁니다. 갑자기 흔들리는 땅에 전시된 전자제품이나 와인이 깨지고 놀란 사람들이 뛰쳐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지에서는 규모가 큰 지진이 더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Продолжаться довольно долго.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стоит ожидать достаточно сильных, отчетливых сотрясений в Петропавловске с интенсивностью. 환태평양 조산대, 즉 화산과 지진 활동이 잦은 불의 고리 지역에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점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일본 미야자키 지진에 이어 대만 화롄, 심지어 미국 캘리포니아까지 지진이 발생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또 일본은 앞으로 30년 안에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最大震度7、津波は最大30メートルを超えると想定されています。想定される死者32万人以上。東日本大震災の17倍に相当します。 오늘도 일본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5.1 규모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가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며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등과 마찰을 빚고 있죠. 오늘 새벽에 또 중국 해경과 필리핀 해경이 충돌했는데 필리핀 측 배에는 구멍이 뚫려버렸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남중국해 분쟁 지역인 사비나 암초 주변 해역에서 중국 해경선과 필리핀 해경선이
바짝부터 위태롭게 항해하더니 이내 충돌합니다. 중국 측은 필리핀 해경선이 고의로 충돌한 것이라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삽이나 암초에 불법으로 접근하려던 필리핀 해경선을 저지하자 고의로 충돌했다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필리핀 측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我们敦促菲方立即停止侵权挑衅，否则由此引发的一切后果由菲方承担。 이에 대해 필리핀 측은 오히려 중국의 과실로 충돌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해경선이 자국 선박을 들이받아 갑판에 구멍이 생기는 등 선체 일부가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These dangerous maneuvers resulted in collision, causing structural damage to both Coast Guard vessels. 중국과 필리핀은 그동안 세컨드 토마스 암초 주변에서 빈번하게 충돌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충돌이 발생한 삽이나 암초는 세컨드 토마스 암초보다 필리핀에 훨씬 가까이 위치한 곳입니다. 남중국해의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주변국과 마찰을 빚는 중국이 분쟁 지역도 점점 넓혀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중고 거래로 돈을 번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얼마 전 당근마켓 등을 통한 중고 거래에도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국세청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있었죠. 논란 끝에 올해 과세 안내장을 받아 신고한 사람은 400명 정도. 이들이 신고한 매출액은 연평균 4천만 원 정도였죠. 대부분 일반 이용자가 아닌 사업자들이었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유명 중고마켓 앱입니다. 일상생활용품에서부터 전자제품, 가구 등 고가품과 새 제품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거래됩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주 쓰는 편이에요. 필요한 팔만한 물건이 생길 때마다. 이용자가 늘자 과세당국은 중고거래를 통해 이익을 본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본인들의 물건을 팔았다고 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생긴다면 좀 많이 불합리할 것 같다 생각. 하지만 논란과 달리 실제 소득세를 내는 중고거래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됐고 이 중 379명이 소득을 신고했습니다. 전체 신고 금액은 177억 1,400만 원, 한 명당 평균 4,600만 원 수준입니다. 상위 10명은 평균 2억 원 넘는 매출을 신고했는데 대부분 일반인이 아닌 사업자로 오픈 마켓 등의 수입 금액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많은 이용자들이 있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사업자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있었고요. 국세청은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물건을 판매할 때는 횟수가 많거나 거래 규모가 커도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완만하게나마 내수가 회복되고 있다는 지난주 정부 발표와 달리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자영업자가 6달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퇴직하고 창업한 나홀로 사장님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는데 자영업자의 위기는 중산층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깃집을 운영하던 김남호 씨는 지난 6월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직원도 두지 않고 나홀로 사장 체제로 고군분투하며 가게를 꾸려갔지만 재료비가 오르자 대출금 갚기가 버거워졌다고 토로합니다. 양배추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원래 한 망에 4,500원 정도 하던 게 24,000원 정도까지 올랐고요. 제가 24년 장사를 하면서 작년만큼 그렇게 많이 오른 추세를 본 적이 없어서. 나홀로 사장님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전체 자영업자 수는 6개월 연속 줄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19 사태 때와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한 산업을 보면 도소매 그리고 건설, 숙박 이런 쪽이 조금씩 감소하는 건 맞는 상황이라서.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자가 100만 명에 가까워 경제 동력인 중산층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으로 4인 가구 한 달 소득이 430만 원에서 1,146만 원 사이가 중산층인데 하단에 있는 자영업 중산층이 잇따라 이탈하고 있는 겁니다.
중산층의 범위를 좀 넓혀보면 이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셨을 텐데 노동시장에서 지금 또 밀려나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뭐 소득 분위로 따지면 밑으로 내려가시고 지난달 정부가 25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소비 부진과 고금리 속에 약효가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최근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률보다 전세가 상승률이 앞서면서 집값과 전세값 차이가 많이 줄었거든요. 얼마 안 되는 돈으로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사기 쉬워진 건데 이러다 전세값이 떨어지면 집값이 내려가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올해만 60건 넘게 거래됐는데 이 중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갭 투자가 적지 않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속에 올해 초 9억 원대였던 전세 가격이 최근 11억 4천만 원까지 높아지자 세를 안고 사두려는 겁니다. 대단지 위주로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문의가 많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방에서 특히 많이 전화가 오고 주말에는 집을 보러 많이 오세요. 올해 집값 급등세가 두드러진 지역에선 매매 2건 중 1건 이상이 갭 투자였습니다. 매매값이 뛰고 있지만 전세 가격 역시 60주 넘게 상승한 여파로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1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강북구의 이 단지는 전세가율이 60%가 넘습니다. 전세와 매매가 차이는 2억 원대로 최근 거래량도 증가했습니다. 다만 대출과 세금 등 다주택자 규제가 여전해 과거와 같은 묻지마 갭 투자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세가 비율이 올라도 역대 평균치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기 때문에 당장 갭 투자가 성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파트와는 달리 빌라 전세 가격은 오히려 하락해 올해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액이 3조 원을 넘기는 등 양극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역대급 더위에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에 의지하는 분들 많죠. 하지만 덥다고 찬 음식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다면 말이죠. 온도가 낮은 음식은 위장을 긴장시키고 또 장내 가스를 유발해 증상을 더 악화시킵니다.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료와 아이스크림으로 무더위를 견뎌내던 고병욱 씨. 차가운 걸 너무 많이 먹은 탓인지 설사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온 음료를 사더라도 무조건 얼음컵을 같이 사서 마시거든요. 아이스크림은 달고 살죠, 여름에는. 네. 집에 요즘에 아이스크림을 냉동실에다가 많이 해놓고. 여름철에는 식중독뿐만 아니라 찬 음식만으로도 배탈이 잘 납니다. 낮은 온도에 위장이 긴장하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복통과 함께 아랫배가 더부룩해지며 장염과 달리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가며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여러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장내 미생물이 생성하는 가스가 장을 자극해 생길 수도 있고 불안, 스트레스 등 심리적 요인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악화시킬 수 있는 포드맵 성분이 많아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과, 복숭아, 수박 등 여름 과일과 유제품, 커피나 차, 탄산음료에 많으며 제로콜라 속 인공감미료도 포드맵 성분입니다. 장 안에서 발효가 되고 가스를 만들어서 우리 장 안에서 소화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차가운 음식과 포드맵 성분이 많은 음식 섭취를 최대한 피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전체 일정의 80% 만에 최대 관중 기록을 경신한 프로야구가 사상 첫 1,000만 관중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역대 최악의 폭염보다 뜨거운 이 순위 경쟁이 팬들을 경기장으로 부른 건데요.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대야가 한 달째 서울을 뒤덮는 와중에도 야구장을 찾는 사람들. 자주 많이 직관으로 직접 선수들 응원하면서 열심히 즐기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끊이지 않는 관중 행렬에 한국 프로야구는 시즌이 한창인 8월에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흥행돌풍의 비결은 날씨보다 더 뜨거운 순위 경쟁. 가을 야구 마지노선인 5위 SSG와 꼴찌 키움의 승차가 6경기밖에 나지 않습니다. 선수들도 끝까지 꼭 이길 수 있는 경기 많이 해가지고 꼭 10월 달에 경기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 저희가 가을 야구에 대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10개 구단의 치열한 순위 경쟁 속 순위표 추상단을 차지한 1위 기아는 지난해보다 평균 관중이 7,000명 늘었고 2위 삼성, 3위 LG, 4위 두산은 나란히 1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전통의 인기팀 롯데와 5위 지키기에 나선 SSG도 100만 관중 카운트다운에 들어선 데다 하나는 60차례의 안방 경기 중 41차례를 매진시키는 괴력을 발휘하기까지. 한 경기에 15,000명 가까운 관중이 들어서는 지금의 추세라면 9월 중순엔 꿈의 1,000만 관중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폭염도 파리올림픽도 막지 못한 프로야구 열기가 한국 스포츠 역사에 새로운 장을 쓰기 위한 질주를 이어갑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남쪽에서는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 중입니다. 이 태풍은 중심기압 996헥토파스칼로 소형급인데요. 이 태풍은 내일 낮 제주 서귀포 남서쪽 해상을 지나서 모레는 열대 저압부로 약화될 전망입니다. 이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내일 제주와 남부지방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제주 산지와 지리산 부근, 남해안에 따라서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호남과 경남 지역으로도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내일과 모레는 시간당 30에서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태풍이 열대 해상에서 발생한 뜨거운 공기를 머금고 북상하면서 폭염도 계속됩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은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30일 연속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36도로 오늘보다도 더 무덥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와 대구가 35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절기 처서 이후에도 당분간 덥고 습한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